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대선 특집 정치 본색 하는데요. 이 시작하는 음악과 뭐 이런 분위기에 달라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약간 어줍지 않게 시작했지만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박수를 아무도 안 쳐주는군요. 네. 네, 대선 전략. 2025년 대선 전략 정치 본색 하는데요. 사실 대선 전략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우리 소개시켜줘요. 있을까요? 네, 우선 장성철 수장님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소개를 좀 특이하게 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는군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일단 말씀하십시오. 뭘 얘기해요? 대선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있겠냐? 그 구도 자체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한덕수를 출마시킨다, 뭐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겠다, 그래서 구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노력들은 많이 하겠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나 높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까? 압도적이죠, 뭐 이제. 압도적이다. 네. 왜 그렇게 갑자기 압도적이 돼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니 비상계엄 해가지고 이거는 본인이 자살 꼴을 보신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윤석열이? 없고요. 네. 그러면 한덕수 씨가 차출되면서 또 분위기 좀 쇄신시켜 보겠다는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게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미가? 생각이 들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없다? 지금 한덕수, 이재명 이렇게 둘이 붙여놔 보더라도 뭐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길 수 있다든가 그런 수치가 아니잖아요.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1, 2% 좀 앞선다 이 정도잖아요. 네. 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선은 현재로서는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 뭐 트럼프 관세 전쟁, 대외 관계를 보면은 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172석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증된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 네.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다수당을 가지고 또 대통령 행정권까지 가지면은 뭔가 좀 너무 좀 강한 거 아니냐, 센 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정말 그냥 독주를 했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독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좀 자기와의 싸움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나는 다르다. 민주당 세력, 국민의힘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화할 수 있다. 네. 그런 것을 얼만큼 잘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선거 결과가 결판 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획득하냐, 얼마나 많은 득표를 받느냐도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또 내년에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댓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댓글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시는 진달래님이 있는가 하면 카일라스님 준비를 진짜 오래 하네요. 네, 조국님 노변 내가 가는 방송마다 나를 따라다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홀로 걸어서님과 이덕님과 일기매님이 노영이 보러 왔다 잘 왔다 그랬더니 우황청심아님이 노변도 실증 난다. 왜 이러는 거예요? 소나무님 비추천 누르고 나갑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왼수를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저예요, 그게? 아니 나를 보기 싫대잖아 지금. 자, 그다음에 민주당 압승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마지막에 제가 사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읽었는데요. 유리 호수 아래 잠든 꽃님이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의욕이 없어 보이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우리가 텐션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의욕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 쪽은요, 뭐 이제 선거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의욕이 없는 거고 민주당은 뭐 우리가 이기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냐, 그냥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만 해도 이길 것 같다, 실수하지만 말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민주당 라인은 그렇게 안 보던데. 에이,
우리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면 위험하고 또 실제 한덕수가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똘똘 뭉친다는데 반성하자 조심하자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부랑 일찌감치 좀 결별을 하고 거리두기 하고 비상계엄하고 탄핵됐을 때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와 반성 그런 모습 보였으면은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뭐 구도 어떻게 뭐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무리가 많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이 뭐 바른정당이나 뭐 이렇게 분열됐었잖아요. 네, 네.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혜택 본 정치인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별로 없습니다. 다 두드러 맞았죠. 예, 솔직히 우리도 뭐 탄압받았지만 국민의힘 전 당대표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또 기도 못 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래도 김기현 씨 같은 경우는 공천도 주고 도와줬잖아요. 아니 마지막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김기현마저도 사퇴할 정도로 그림력이 강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좋은 감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강력한 민주당과 싸웠을 때 분열되면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다 끌어안고 좀 단합해서 선거전을 치러보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그래요. 정당으로서 미래를 보면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계속 이제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합이죠. 뭔가 좀 고름을 짜낼 건 짜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봉합만 하고 가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꼬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봉합만 하고 가니까 꼬인다. 국민의힘이요? 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문제점을 좀 일단 덮어놓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일단 막아야 되지 않냐. 그것만 맞고 가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번 단결하자 이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는 일종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대동단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암약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과 어떤 자본 기득권들이 이렇게 만약에 힘도 못 쓰고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경우에 앞으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많이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힘 없는 힘 그냥 그 외부적인 압력으로 어떤 역사를 뭐 본인들 나름대로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수를 쓰고 압력을 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막는 거에 몰두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대선은 포기한 것 같고 대선 이후에 당권 싸움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경선 룰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본선 경쟁력이 더 강하고 더 큰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당내 경쟁력이 가장 센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저는 룰을 만들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게 룰 만들 수 있어요. 뭐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권리당원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지고 있는 쪽이잖아요. 불리한 쪽이잖아요. 그러면 외연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 룰 자체를 세팅을 저렇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네. 저게 중도 외연 확장 하려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지호 대변인님께서 뭐 대선 이겨보려고 막아보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당권 투쟁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당권 투쟁에 힘을 쏟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나는 당권이 워낙 강하고 세니까 당연히 한덕수 이런 사람 나와서 단일화 안 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4명이 다 그냥 한덕수 나와 같이 나랑 단일화하자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의 지지율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덕수를 끌어들이는 건데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덕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면 한덕수를 추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히면은 네. 본인이 무소속인 한덕수랑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면 그래도 당 후보인 내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측면이 있는 것도 만연히 그렇게. 네. 또 하나는 아니 그냥 당 내외적으로 그냥 한덕수 무조건 나고니까 단일화
이거 한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 압박에 굴복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위장 전입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윤핵관들인데 왜 홍준표한테 가지? 왜 한동훈한테 가 있지? 왜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단일화에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당신 못 도운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단일화 압력을 좀 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단일화는 결국은 한덕수가 후보가 되고 맞아요. 국민의힘당에 맞아요. 들어와서 나머지는 서포팅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다음에 김문수, 안철수 이런 쪽에 보면은 홍준표, 한동훈은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 대선에 나가서 떨어졌어. 그럼 정계 은퇴할 거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홍준표, 한동훈은 내가 당을 추스려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이재명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되겠습니다. 라고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룰 세팅을 저렇게 했고 그래도 김문수는 정계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김문수를 1등을 만들어가지고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서 당권은 윤핵관들이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도 사실 나이도 많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계속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 당권 잡아야지.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검찰의 압박이 가해져 올 거고 이재명 정권이 핍박을 하게 되면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야당 탄압하지 마라. 정치 보복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도 최근에는 그랬대요. 참모들 모이는 데 있어서 야 내가 이번에 대선 후보 내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당권 도전한다. 당권 잡을게. 네. 걱정하지 마. 날 믿고 밀어. 이런 식으로 내부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홍준표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가요? 대선판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온대요. 변수가 돼요, 근데 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이낙연 왜 이렇게 맨날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다선하셨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장도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는데 본인이 민주당의 주류라는 뼛속 깊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뭐 사실 큰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승복인데 승복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치사 자체가 비주류의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비주류 정치인에게 내가 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그때부터 계속 민주당과 좀 결이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은 탈당까지 했고 결국 총선에서 뭐 한석 얻었죠. 한석.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서 한석 얻었고 그마저도 바로 탈당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사실 뭐 광주에서도 출마했는데 그때도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연고지에서. 근데 이제 와서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국민의힘하고도 뭔가 좀 단일화할 가능성을 좀 이렇게 놔두고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닌가. 제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매우 씁쓸하죠. 아니 근데 이낙연 씨는 한덕수랑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권을 잡으면 그냥 한 자리 받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제 뭐 정치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꼭 말로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번 대선 출마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상임고문은 왜 고개를 싹 이렇게 돌려요? 아니, 우리 모르겠어요. 왜 장 저게 소장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원한이 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자리를 자기가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당 대표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비명계들 쫓아냈고
자기도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 아니냐. 그런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한과 감정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망하는 길을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지금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그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보수, 국민의힘 그쪽 진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그쪽 진영과 손을 잡겠다? 큰 명분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그렇게 큰 명분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이재명 나 싫어. 정말 이재명 나 정말 너무 싫어. 날 같은 진영 안에 못 있겠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죽는 길이고 뭐 명분적으로도 하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이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표를 조직적으로 뭔가 좀 부풀렸다, 당원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또 하나 나온 게 김동연 현 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김경수 전 지사하고 같이 경선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톡 말 보는 게 공개가 되는데 이만이라고 하는 이 신천지의 교주 그 사람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겠다고 둘이 서로 만나게 연결 좀 해달라고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이 돌아다녔어요. 텔레그램으로 돌아다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제 김동연 안 되니까 이만희하고 손잡나 신천지하고 이런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도 신천지하고의 연결성이 조금 계속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결국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이제 새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 새를 이용해가지고 반 이재명계들에게 뭔가 항상 들이대면서 뭔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 정치권에 많이 좀 줄을 대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교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렇게 2, 3만 명씩 큰 체육관에다 사람 모아놓고 그런 무슨 본인들만의 전진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조직 운영 능력이, 조직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큰 힘으로 해서 경선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걸 무기로 유력 정치인과 교류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굳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많이 이렇게 오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김동연 후보가 그런 제의는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낙연 전 총리님도 물론 그런 제의를 받았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제의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도 않고 만약에 그러면 그게 꼬리표처럼 계속 협박의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용되기 때문에 또 폭로될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저는 좀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네, 남정우님께서 이재명 대표는 장성철을 삼고초려 해서 재갈공명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을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돼. 강태국님께서 이낙연 전 총리 대선 출마한다는데 변수가 되겠습니까? 분석해 주세요 그랬는데 분석 아까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의미 거. 없죠. 아니 장성철 소장님은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은 좋은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약간 희소성이 떨어지죠. 아니 사실은 저희 유튜브 많이 보는데 장성철 소장님 그 논리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공짜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서로 또 갑자기 칭찬하는 분위기인 아니 거야? 저는 사실은 장성철 소장님 SBS 라디오에서 뵀는데 제가 맞아요. 팬이라고 인사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정치하는 제 나이 또래나 제 후배들은 물론 이제 우리랑 그 결은 좀 다르지만 저기도 분명히 기득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기득권을 뚫고 또 이런 매체에 나와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가서 우리 선배님들 많이 비판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TV조선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막 하세요. 군김님께서 노영이 장성철한테 꽂혀서 요즘 너무 밀어주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 뭘 꽂혔지? 내가 안 꽂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장성철 선생님께서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왜 입만 열면 이재명 욕하냐?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왜 그렇게 욕했냐 이런 2021 얘기를 하더라고요. 년도. 네, 왜 욕했어요?
그때는 저는 국민의힘 계열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좀 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로운 윤석열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네. 비판을 한 거죠.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저보다 더 비판 많이 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거나 뭔가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전략적으로 한 건지. 관성적인 비판이었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이재명 대표를 따로 한 15분 정도 따로 뵀어요. 제가 그래요? 방송 끝나고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MBC 네, 정치인싸. 네. 그러더니 저 손을 잡더니 잠깐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때 진짜 정치인사 그 스케줄 나가야 된다고 제가 내부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소장님하고 진짜 아니 그 정말 첫 일정으로 나간 거거든요 저희가. 야 근데 그때 진짜 안 했어? 아니 그때 제가 정말 저희가 처참하게 공격당했습니다. 방송에서 그 이재명 대표 안 계실 때 비판했던 그 내용들을 그냥 면전에서 다 그냥 여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제가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따로 이제 한 15분 얘기하는데도 그냥 웃으시면서 되게 폭넓은 그런 너그러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그래서 그때 진짜 심하게 하셔갖고 제가 보면서 진짜 저 나쁜 XX. 그게 아니라 저 괜히 잡았다 괜히 건의했다 그런 생각 많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때가 이제 정치 인사가 네. 뭐 이렇게 대선 후보들, 경선 네. 후보들 한 분씩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처음 나갔죠. 했어요. 맞아요. 그랬죠. 처음 나갔습니다. 맞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방송 나갈 때 거의 초창기에 몇 개 안 나갈 때 나간 거예요. 모험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보수 쪽에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에서 최근에 비판은 하지만 솔직히 최근에는 비판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비판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비판하는 거 보셨어요?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저는 요즘 장성철 소장님의 평론을 자주 못 들어가지고. 아니 그 뭐 제가 볼 관심 좀 때는 가져주세요. 민주당이 잘해서 비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너무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냐고 못한 저 거예요. 지지만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설 때 노영희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거의 목숨 걸고 전 비판했어요. 맞습니다. 저 죽인다고 얼마나 그랬는데. 그때 엑스파일 막 그거 공개하면서 막 그랬었죠. 그건 선거 때. 그러다가 괜찮아졌잖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그때도 경선 때 홍준표 시장 밀다가 윤석열 됐어. 홍준표는 왜 밀어? 윤석열보다는 낫잖아. 그때는. 뭐가 윤석열보다 낫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때.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게 지금 풀린 거야 아니면 그냥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나쁘니까 하는 거예요? 오해도 어느 정도 풀린 부분도 있고 상대방들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상당히 놀랬던 거는 수락연설. 네, 연설 그거 멋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보고 하셨어요 혹시? 프롬프트가 있었나? 프롬프트 있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저는 오해한 게 아니 안 보고 저렇게 저렇게 모든 걸 다 짚으시면서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저렇게 잘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있나 없나 자세히 봤는데도 화면에는 안 보이더라고. 엄청 대형으로 아. 앞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제 하여튼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보시면 알잖아요. 탄핵 찬성이야 반대야 뭐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막 서로 손가락질하는데 그렇게 미래 담론 얘기하시는 거 보고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지도자 반열에 들어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러면은 이중석을 그때 계속 밀지 않았어요 본인은? 언제? 이준석? 내가 알기로는 2021년? 그때 아니 이준석 2021년 이후에도 작년에도 이준석 대표랑 친하죠. 그래서 이준석은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힘든 정말 유능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나 이준석 후보 앞에서 나는
이준석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명태균 씨하고 둘이 관계가 되게 복잡하다는 게 이번에 포렌식도 나왔는데. 근데 제가 한 열흘 전에 명태균 씨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과 관련해서 어떠냐, 더 나올 게 있냐, 문제될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대통령 만드는데 열심히 좀 도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직도 일편단심이신가 보네, 명태균 네, 씨는. 명태균 야, 에이,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보면은 조갑재 씨라든가 정규재 씨라든가 이런 그 보수 논객들이 이재명 후보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았다. 내가 이제 다시는 그 좀 정상적으로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많았거든요.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태도? 아까 장성철 소장님도 면전에서 그때 진짜 심하게 비판하셨어요. 맞아요. 심하게 비판했는데 본인이 사실은 그런 무방비로 간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일정 잡을 때는 처음에 그런 경선 일정 잡을 때는 그렇게 비판할지 모르고 갑니다. 또 그런 게 대본에 적혀 있지도 않고. 근데 심하게 비판하셨는데 본인이 그것을 다 소화를 하고 방송 끝난 후에 다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력한 권력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행태입니다. 먼저 다가가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보통은 그렇게 비판을 하거나 뭐 정주재, 조갑재 선생님 정말 그 10년 전부터 저희 엄청 비판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대화하려고 하고 식사 시간이 그 바쁜데 3시간이나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하는 얘기 제 생각으로 한 2시간 반은 다 들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걸 다 들었다는 얘기는 그분들한테 이 사람이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좀 겸손한 부분이 있고 저희끼리는 이제 언론을 열어놓고 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다 액면 그대로 수용해서 하진 않지만 정말 하시는 얘기들 중에 옳은 얘기가 있는지 들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이분들은 뼛속 깊이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뭐 동화되고 그럴 분들은 아니고 지금의 그런 평가는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그래도 유력 후보가 태도가 좋네. 그 정도 좀 칭찬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은 과거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진짜일까? 지금은 혹시 연기하는 것이 아닐까? 연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좀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관대한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념적으로도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하는 것, 저것은 그냥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과 의심이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전에는 정말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란 권력을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데 사적으로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믿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어제 말씀하신 수락 연설문처럼 진정성 있고 진솔한 모습 계속 보내주시면 많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막 반대를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서 찍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어제 연설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조금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잘 만들려고 사적인 이익보다는 좀 공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보인다. 네. 네, 좀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근데 어제 수락 연설문을 보고 비판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틀린 말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비판하려면 네. 비판에 비판 같은 건 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가 보수의 네, 입장에서 네. 다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어제 연설문을 보면은 비판할 건덕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지금은 표의 확장성을 위해서 잠깐 연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본인도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냥 보수 우파 쪽에서 의심하는
그런 걱정하는 일들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나분님께서 이재명은 변한 게 없습니다. 발전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나쁜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나쁜 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배관시하거나 저 사람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네. 우선 참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인가? 저게 좀 가능성 있는 말인가를 뭐 생각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을 들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또 행정에 반영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끝까지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뭔가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 사람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지호 대변인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일련의 흐름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장성철 소장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성철 소장이 물론 저쪽 진영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이 보수 쪽에다 자꾸 던져주려고 한다. 근데 보수 쪽에서 그걸 잘 받아먹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한다.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에도 매우 필요한 말이니 만약에 원하시면 기회가 되면 우리 당에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난 보인다. 이래요. 그래놓고 이제 하는 말이 나는 대선 캠프를 꾸릴 때 내가 뭐 서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실력을 위주로 해서 뽑고 싶다. 우리 진영 사람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올바른 말이긴 한데 사실은 지도자 되는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말이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측근 이너서클들은 본인이 예전부터 같이 일해왔던 믿을 수 있는 그런 참모그룹을 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내각의 장관급들, 공공기관의 장 이런 분들은 진영 가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정치를 잘 몰라. 정치에 인연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들 데려다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판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충암고 인맥을 데려다가 저런 식으로 나라를 엉터리로 만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정치를 해본 분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확고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3년 전에는 저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진영 결집을 위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박수 쳐드리고 응원할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5 대선 전략 정치본색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조금 있다가 좀 일찍 조금 먼저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조금 40분. 일찍 나가시도록 좀 시간 배분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워낙 뭐 인기도 많으시고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 많이 합시다. 네. 근데 이제 뭐 민주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이 비판하는 게 지난번 총선 때 반명 의원들 많이 정리하지 않았냐. 아니 근데 또 그렇습니다. 지금 친윤 의원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정치하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습니까? 사실은 많이 정리했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를 뽑았으면은 대표 위주로 뭔가 이렇게 정치 결사체로 따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그것을 승복을 안 하니까 그렇게 당원들에 의해서 정리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뭐 학살 수준이다 얘기하시지만 전체가 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학살 수준으로 다 밀어버리고 측근들 심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갔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정도 자정 대부는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미 총선 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복귀를 해봐야죠. 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했냐? 촛불혁명은 민주당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탄핵을 이뤘고 촛불혁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만 너무 권력을 독점한 게 아닌가? 그런 반성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후에 정의당이 끝내 그냥
대선 완주하면서 0.74% 석패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다른 세력과도 나눌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뭐 물론 이제 정체성이 완전 다르면 같이 할 수 없겠지만 또 정체성이 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뭔가 좀 결이 달라도 손을 잡고 연합해서 정권을 이어가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뭐 이재명 대표의 핵심이고 측근이시지만 네. 저도 이제 김주호 대변인 말고 이재명 대표 근처에서 되게 가깝게 이제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뭐 실무자 의원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몇 번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때 진짜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는 폭넓게 연정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보수 우파 진영에 계신 좀 유능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그동안 92년도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정말 여야가 처음으로 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야 연정이요? 네, 그런 연정이 생각- 필요해요? 진영,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력은 빼고 국민의힘과 연정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일부에 있던 보수파 진영에서 있었던 유능한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같이 통치를 하고 정치하는 모습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좌파의 세력만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연합 정치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당직 배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결들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하시는 분들이 당직을 고르게 배분됐고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자체도 그런 다양한 세력들이 뭔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직의 주도권은 이재명 후보가 져야겠죠. 아, 이건 당연하죠. 예, 그건 그렇지만 또 행정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내밀한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들이 많이 내포하겠지만 행정부, 그다음에 위원회도 있잖아요. 의사결정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이런데 사실은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을 합류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포감이라는 것들, 이 나라를 확 뒤집는 거 아니야? 우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사실 우리 같은 방송 패널들이 이제는 방송국 가서 뭔가 센 말을 해도 그냥 걱정 없는 나라.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성철 소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블랙리스트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순혈주의로 좌파로만 묶여 있으면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충성 경쟁이 일어났을 뿐이 그러니까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술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정말 대통령 되면은 야당 지도자들과 관저에서라든지 아니면 안가에서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격의 없이 같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범죄자 악마 프레임을 가둬놔가지고 상종조차 안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윤통의 자존감. 일을 처음부터 좀 잘해서 칭찬을 받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 과감하게 이렇게 손도 잡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처음부터 용산 이전한다고 뻘짓을 하면서 막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바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든 날려.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뿐이 없었고 그 자존감을 채워줄 사람들은 사실 간신배들 뿐이 없잖아요. 계속 옆에서 그렇죠. 좋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로만 둘러싸여서 그냥 배제의 정치를 계속한 게 아닌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두 분이. 저는 어디 가나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지난번에 최경영 씨랑 싸웠죠, 우리 방송에서. 여기서 예. 왜 싸웠어요? 네. 이미선 재판관 남편분의 때문에 아.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과 같은 어떤 사무실에 공익단체에서 같이 계시니까 네. 자꾸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네. 그냥 탄핵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 공익재단에서 잠깐이라도 나오시는 게 어떻겠냐, 괜히 오해받으실 필요 있느냐 이랬더니 막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네. 그 건진법사 일가 출국 금지됐거든요. 공천 인사 청탁 관여 혐의로. 보니까
천공 밑에 명태균, 명태균 밑에 건진법사. 그러니까 이제 위라 그래야 되겠네. 건진이 제일 높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명태균, 그 다음에 천공이 맨 아래쪽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건진 같은 경우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다. 네, 그러니까 돈 문제랑 인사 문제 개입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김건희 윤석열 부부랑 연관이 되어 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나올 보도들은 아마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무슨 일들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건진 때문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폭삭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여자분 누구야 이제 이름 좀 까먹었네. 김건희는 이렇게 건진과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무 열심히 뭐 신경을 쓰고 집중을 했는데 그 한덕수 부인도 무속과 관련돼서 엄청나다라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을 통해서. 근데 또 이번에 나온 기사로는 이 한덕수 총리의 부인은 원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를 뭐 4개나 만들어줬고 그 오빠인지 친척인지 누군가가 봤어요. 거기서 뭐도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무속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듣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에서도 파일이 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면은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 설립 기독교 신자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요. 좀 더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대단히 무속에 관심이 많다. 더 심한 표현 들어가면은 방송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다른 만약 어떤 증거 자료가 딱 나타나게 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럼 거짓말이란 말이야? 전 지금까지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네. 그분과 관련된 정말 주옥 같은 증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총리실에 3호 대응팀을 비공식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바로 안 만들었다라고 반박 자료 내기도 했더라고요. 안 만들었다. 근데 이제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한번 정리를 했잖아요.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추문들이 나왔고. 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 권력이라면 그때 정리하고 인연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겉으로만 딱 정리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뭐 윤핵관, 윤한홍 의원을 통해서 내밀하게 관리한 그러한 지금 정황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집에서 무슨 관봉권 5천만 원짜리 돈 뭉치가 나오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예금 6억이 나오고 뭐 기도비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기야말 소리 아닌가요? 상상도 못할 뭐 다이아 뭐 목걸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뭐 했는지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7만 8천 원 그 법화 가지고도 막 140군데 압수수색 했는데 이런 부분 좀 유감스럽고요. 빨리 좀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채널에 단독으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실에서는 오늘 공식적인 일정이 없다. 아마도 한덕수 출마 채비가 가시화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 일하다가 동상이몽 혹은 혼자 한여름밤에 꿈꾸다가 망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발 개나 소나 다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무도님이 노변님 캠프에 안 들어가시나요? 이러셨는데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아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많이 글 올려주시고 오늘 장성철 소장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나쁜 말이거나 가격한 말은 별로 올라온 게 없고요. 오히려 김지호 대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김지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경찰에 수사 받은 건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에 수사 받은 건을 뭐 비교해달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저희도 좀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훨씬 인력도 많고 심하게 수사를 받은 것 같다. 가족까지 다 뭐 압수수색 받고 일기장까지 받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 관련해서 네가 다 알면서 말이지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뭐 그런 비판 뭐 제가 정치인으로서 들어야 되지만 제가 느낀 그런 사실을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도 안 내고 또 조국 그렇죠. 전 대표 사실 감옥에 가 있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 비서관 출신인데 지금 뭐 도와준다는 정당 가가지고 욕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분열하는 정치 세력에는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습니다. 뭐 저가 사실은 지난 정치 활동하면서 우리 그 어떤 주류 세력에게 저도 많은 탄압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앞장서서 누구 탄압하는 정치는 안 될 생각입니다.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그냥 포용하고 너그럽게 하세요. 그럼요. 품고 포용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하셔야 돼요. 노 변호사님도 장성철 포용하시고 어머머, 포용도 나는 하시고. 이미 포용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포용 안 해서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만나보고 싶다고 어제 내가 측근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윤석열과 김건희다. 아 진짜 너희들 대체 개인적으로. 왜 그랬니? 개인적으로. 좋아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진짜 그래서 내가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 만날 사람 없을 텐데 나 꼭 만나고 싶다고 전달해달라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전달해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우리 서로 믿자 이겁니다. 그럼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하나들의-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십시오. 1644-1236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고 싶죠? 1644-1236 또는 010-76하나들의-3303 010-76하나들의-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비교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냥 가만히만 쓰던 거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이 혜택이 더 좋은가 저 혜택이 좋은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머리 회전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 두뇌를 젊게 사용하는 방법도 되고요. 또 자극도 새롭게 되니까 한번 귀찮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요 오늘 정말 이 말빨 좋은 김지우 대변인과 장성철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